손에는 정과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조각감 미켈란젤로. 그래요? 중간에 교황님의 문장인 방패모양 네. 측편에는 단발머리에 누가 봐도 좀 젊어 보이죠? 네. 생긴 것도 좀 핸섬해 보이고 손에는 국가 파레트를 들고 있는 라파엘로예요. 그래요? 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이 두 명이 바로 이 바티칸 박물관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걸 만든 주역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갖다가 딱 입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 처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할 때 바티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시면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최고의 걸작품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밑에 보시면 무제이 바티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테마를 조금만이라도 배우시면 이태리 어는 명사형이 단수와 복수가 당연히 있는데 어미가 변해요. 무제오 그러면은 하나의 박물관이고요. 무제이 그러면 복수형이에요. 박물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바티칸 박물관들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자에 설명하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번역이 잘못돼 있죠. 오역인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티칸 자체는 자신들을 소개할 때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박물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도망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숨어 계셨던 우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 클레멘테라고 불리는데 거기 가면 적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요 계단이 나선형으로 계속 꼬이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는 계단을 2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배 이렇게 꼬이면서 가는데 절대로 2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오는 것과 올라오는 계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걸 그대로 재현해서 현대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출발한 사람은 저쪽에 있는 공간으로는 절대로 못 가죠. 얘가 내려가고 있는 요 다른 또 회전으로 꼬여서 내려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역사적인 바탕을 갖고 있죠. 이야기합니다. 워낙 이거 100개 다 이야기했죠. 그러네 진짜. 그쵸? 2개나 그 사람들은 계속 이걸 보지만 절대 저기 너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도망칠 때 유리하게 만나서 그런 재미난 계단을 그림은 극소수입니다. 고대인들이 남겼던 그림을 보시기는 힘들고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고하니까 좀 나왔는데 벽에다 그렸던 그림들은 프레스코 기법이라 그래서 이런 기존의 벽이 있죠. 거기다가 회반죽을 발라요. 회반죽이 촉촉한 상태에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빨리 그려요. 그러면 회반죽 자체가 마르면서 이 표면에 묻어있던 물감을 흡수해요. 그래서 벽과 그림이 하나가 딱 돼버리거든요. 근데 요걸 지중해성 기후의 나라들은 많이 썼어요. 왜? 햇볕이 좋고 습도가 낮아서 곰팡이가 끼지 않고 색감 변화 없이 잘 말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귀족들의 집들은 대부분 다들 그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파손을 입어서 제대로 나온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황님의 첫 번째 컬렉션들은 대부분 다들 조각이었습니다. 훨씬 더 견고해서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서 잘 묻혀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15세기 되면 로마 교황들이 값어치를 다시 알게 됐으니까 찾아내서 모으기 시작하신 거죠. 그걸 이제 요 팔각의 정원이라고 하는 요 공간에서 라오콩 군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서 바티칸 박물관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대박 사람들이 많은 거기 앞에 가기 전에 라오콩 군상 설명을 끝내놓고 앞에 가서 사진을 찍을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안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람들을 많이 받아. 좀 인원들을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술책에서도 보셨죠? 조각 중엔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할 겁니다. 이 라오콩 군상이라는 이 작품 자체가요,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일리아드에 보면 호메로스 아테시가 썼던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 진영이 치열하게 싸운데 무려 공방을 10년 동안 해요. 근데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죠. 근데 아테네 여신이 지혜를 짜내죠. 필승의 전략을 줍니다.
목마상을 만들라 이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정예부대를 딱 숨겨놓고 도망쳐. 그러면 트로이 병사들은 착각할 거야.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 만들어 놓은 멋있는 목마상을 승리의 상징물로 갖고 성내로 들어와서 축제를 열 거다라는 거죠. 축제에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술 마시고 다 뻗어 있으면 그때 목마상에서 빠져나와서 성문을 안에서 열어주자. 그럼 우리가 어때요? 기다리고 있다가 들이쳐서 쓰러져 있는 애들 목만 베면 승리한다. 실제 전쟁은 그렇게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죠. 하룻밤 만에. 그런데 트로이 쪽에서 이걸 미리 간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던 라오코니. 신의 계략을 어때요? 막으려고 했던 거죠. 내 조국의 멸망을 막아보기 위해서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 목숨 바치고 목마상을 막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콘이 성문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목마상을 끌고 오는 이 병사들을 막으려고 성 바깥까지 나가서 온몸으로 막아섰대요.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근데 아테네 여신이 그 장면을 보고 어때요? 가만히 뒀겠어요? 바로 포세이돈에게 명을 내려서 바닷속에 10년에 있었던 독뱀 2마리를 건져 올려서 라오콘한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라오콘이 어때요? 독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라오콘 군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자체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대 실험을 해보니까 약 기원전 2세기쯤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 자체는 만들어진 기법이 3명의 솜씨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작품이 아니라 연대해서 같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요거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때르민이 여기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에스퀴리노 언덕이거든요. 그 에스퀴리노 언덕 정점이 때르미였고 근처가 원래 포도밭이었어요. 최근에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기가 지금 아주 혼잡한 도시 중심의 모습이지 원래는 넓은 포도밭자리였는데 농부가 이 작품 발견한 거예요. 땅을 갈다가. 그래서 당대는 교황님이 왕이시니까 바로 교황님한테 보고했고 교황님이 이 작품을 발굴하라고 처음에는 얼굴만 드러났을 테니까 당시에는 고고학자가 없잖아요. 그런 직업을 줍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을 보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켈란젤로. 그래서 미켈란젤로 발굴된 이 작품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거. 내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작품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을 신다 그러면 현대 예술가 중에 가장 유명한 피카소 같은 아저씨가 어떤 그림을 보고 난 뒤에 내 인생이 극복해야 될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대박 다 가서 한번 보고 싶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궁금해했고 교황님한테 간청을 했다. 저희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 하나가 여기 팔각 정원에 전시되기 위해서 보여졌고요. 여기를 재정비해서 일반인들도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은 라오콘 군상을 1호 작품으로 출범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난 미켈란젤로 거 줄 알았네 이게. 우선은 정확하게 작자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라 시대별로 그럼 바뀌니까. 여기 제일 먼저 오픈했나요? 그렇죠. 여기가 1호 전시 공간. 바티칸 박물관이 여기를 1506년도에 오픈하면서 시작했어요. 우선 라오콘 군상 자체가 왜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라오콘 자체를 보시면 혼자 있죠. 양쪽에 애들 있죠. 얘들은 누구냐? 라오콘의 자식들이에요. 라오콘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라오콘은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아테네 여신의 계략을 알고 막아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알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신을 거역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건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까지 그 죽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테네 여신이 어때요? 자식들한테도 독뱀을 던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작은 아들이에요. 지금 간이 있는 부분쯤이죠. 독뱀한테 꽉 물렸어요. 그래서 고개가 뒤로 제껴졌죠. 돌아가시고 있다는 뜻이겠죠. 라오콘도 왼쪽 옆구리에 꽉 물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측 쪽에 있는 큰아들 보세요. 2마리의 독뱀이 아빠하고 동생을 물고 큰아들은 도망만 못 가도록 팔다리를 묶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 표정 자체가 되게 리얼한데요. 아빠를 째려봅니다. 원망의 눈빛으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 왜 저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십니까? 라고 라오콘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라오콘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이유는 어떻게 됐던가.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라오콘의 얼굴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어때요? 심적 고통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미켈란젤로 관심 있다고 피렌체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 피렌체 가보면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렌체의 유명한 인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할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식객으로 다 와 있었어요. 성 아구스티아누스 수도의 원장이 있는데 산토 스피리토라고 하는 성당을 이 사람이 관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켈란젤로하고 이야기 자꾸 섞으면서 얘가 보통 애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친분을 좀 나누게 된 거죠. 근데 자기는 성당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조각가니까 작품 하나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성당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있는 상을 네가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공짜로 하나 얻어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일단은 미켈란젤로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당에 내 작품을 놓을 수 있으니까 16살밖에 안 됐으니 그 대신에 저도 그런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데요? 우선 이 조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인간의 육체를 잘 이해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체 해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수도원에다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니까 어때요? 시신을 마지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한테 허가를 해주죠. 시신을 갖다 해부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밤이 되면 수도원을 찾아가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시신들을 해부해보고 그 모습들을 다 스케치했다고. 16살짜리 시체 해부.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작업을 끝마치고 난 뒤에 자기가 습득했던 정보를 가지고 거기다 대리적으로 하려면 돈이 비싸잖아요. 돈 안 받고 내줄 수 없으니까 목값으로 예수상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 이후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완벽한 육체를 묘사하는 예술가 되죠. 왜 바퀴 이렇게 보여야 되는지 속까지 잘라서 봤잖아요. 근데 이거도 대단하게 해박도 잘했는데. 그렇죠. 당시에도 해부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만든 사람도.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건 자기도 할 수 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은 뭐냐? 내면 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 자기도 느끼는 강렬한 어떤 감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작품에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리 해부해 본다고 감정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석공들이 나보다 한 1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더라 이거지. 근데 실제로 이 작품 보고 난 뒤에 내가 극복해야 될 작품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실제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자체 말년 작품을 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뭐에 관심 없다라고 느껴지세요? 형태 자체는 관심이 없네요. 리얼한.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형 미술에는 이제는 관심이 떠난 거 같죠. 이게 죽기 직전까지 손대고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만지다가 죽은 거예요. 미켈란젤로 아저씨가. 요게 밀라노에 있는 마지막 피에타예요.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불리는데 요걸 갖고 있었던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근데 이 작품 보시면 외형 묘사는 전혀 안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어때요? 죽음 앞에 서 있던 미켈란젤로의 애잔한 인간의 어때요? 감정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묘사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부축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떤 것도 제대로 묘사하진 않았는데 이 작품 앞에 서 있으면 그 애잔한 엄마와 아들의 이 모자 관계의 끈끈한 정과 그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 무엇인가 사랑을 갈망했던 아들 미켈란젤로의 모습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계기는 바로 그 작품이 그에게 그런 원동력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보시면요, 제형 미술은 뭐 최고 허벅지에 혈관 쓴 거죠. 이상하죠. 마치 진짜 피부가 있어서 그 피부 밑에 혈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적인 묘사도 완벽하게 해내는데 가까이 가보시면 이제 이 발가락들이 다 오므라져 있어요. 왜 이럴까요? 자기 몸을 감고 있는 이 뱀을 떼어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거죠. 우리도 힘을 쫙 주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발가락이 오므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관찰하듯이 이 작품을 2200년 전에 누군가가 묘사해낸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조금 빠졌는데 얼른 한번 보시죠. 이야기 해보시죠. 아버지한테 원망의 눈빛을 보내죠. 네, 벗어나려고 이렇게 맹구부터.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아들. 자기 입장에서. 근데 이게 트로이 그게 실제로 신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게 얘기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그 유적지들이 발견됐대요. 근데 진짜 그게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호메르스가 그걸 좀 더 극화시켜서 서사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2200년 전 사람들이 이 정도 작품 만들 수 있는 비싼 거예요. 이게 재료가 뭔가 대리석인가? 근데 어떻게 한 덩어리를 만든 걸 거 아니에요? 전체 큰 블럭이 한 덩어리지. 그걸 까매서 조각 비싼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당시 2200년 전 이 작품이 완성돼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됐었다고 아마 그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만든 조각인가요, 이게? 그렇죠.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났던 이제 라오온의 최후의 장면을 텍스트를 이미지화시킵니다. 각자 노래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공감해서 작품인데 그게 바로 우리 인류가 만든 문학, 예술, 문명적인 것들을 갖다가 바로 뮤즈의 여신들이 관장하는 거죠. 이게 다 교황의 교황의 소장품들, 컬렉션들. 뮤즈의 여신들은요, 예전에 중요했던 신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 시중의 문화권에서는 뮤즈의 신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뮤즈 신들이 모셔지는 신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뮤지움이라고 해요. 그래요? 박물관이 뮤즈 신전을 찾아서 그래요? 결국 따지고 보면 뮤즈 여신들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 뮤즈 여신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담당인지 이런 것도 보면은 상징하는 마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가면을 갖다가 항상 예전에는 쓰고 연극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연극 할 때 가면 쓰나요? 안 쓰죠. 왜 그 당시에는 가면을 꼭 써야 되고 요즘에 가면을 안 쓸까? 사실은 그게 시대 정신을 나타냅니다. 예전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상과 현실. 그러니 이거는 가상의 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직접 맨 얼굴로 묘사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연기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아니에요 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하겠지만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서 서로 막 뒤섞이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드라마 보고도 내가 너무 감정이입되고 사실이입이 돼갖고 막 드라마의 주인공의 슬픔을 보고 나도 막 펑펑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래쪽 세대, 저도 딸이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는 현실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
배가 요새 이제 가상현실 이제 많이 많이 VR. 뭐라 그러지? 증강현실. 그건 뭐라 그러지? 영어로 하는 말 있잖아. 가상현실 이제. 그 VR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 이제는 거기서 사는 거 자체를 갖다가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중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그 온라인 스워드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VR 그 헬멧을 쓰고 그게 중추신경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게임 속으로 딱 자기가 온라인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 속에서 제가 진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한 달 동안 깨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진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 가상현실에 막 목매기 시작합니다. 토탈 리콜이랑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거기를 현실이라 생각하고 현실을 가상이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과학의 지금 과학 얘기도 지금 그런 거죠. 실제 과학에서도 현 세상이 이게 매트릭스가 있다. 그렇고 얘기하는 진짜 아니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많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짜 이게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그게 아니에요. Who knows? 사실 어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매트리스 영화에서 이제 그 인구니까 인구에서 딱 들어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매트릭스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건 뭐 토르소네 진짜. 토르소라는 작품이에요. 예. 이 작품은 다 모르겠다 물음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언제 발견된지도 모르고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요. 뭐를 만든지도 몰라요. 근데 미켈란젤로 이 작품 보고 한마디 했던 것이 아주 큰 반영을 일으켰어요.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미켈란젤로 아저씨가 이 작품 보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랬단 얘기지. 미켈란젤로 한 말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최고의 예술가가 그것도 조각경의 최고 원탑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작품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뭔가 아름답긴 아름답다는 소리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작품 보시면 대부분 다들 반응이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그렇죠. 그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데피니션.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완전한 것, 완전성을 갖고 있는 걸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을 묘사하는데 머리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렸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진열돼 있어요. 불완전한 상태의 작품.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야기하진 않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천성적으로 하고 있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교육된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습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후천적이 투입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아름다움은 자연 속에는 항상 좌우 대칭형이 맞고 균형감이 맞으며 완전한 것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것도 존재하는데 그 불완전한 것들도 신의 창조물로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름다움 자체는 신의 증거다라고 카톨릭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불완전하지만 이 상태를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교황도 율리우스 2세 교황도 이해를 못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고 와서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우리 느낌이었어요. 뭐가? 이게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으면 네가 팔다리 붙여갖고 복원 한번 해봐. 근데 미켈란젤로 그걸 거절했어요. 이 상태로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뭔가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끔 하려고 사람들한테 이런 언급을 했겠죠. 근데 현대 예술가들은 그걸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은요 의도적으로 인간의 팔다리 머리를 제거시켜버린 몸뚱아리만을 묘사하는 장례 조각을 합니다. 그걸 토르소라고 해요. 그렇죠. 토르소.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인데요. 토르소를 만들어내면 좋은 장점이 하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성을 대변하는 머리 부분이 제거됐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욕정과 욕망과 감정을 대변하는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욕정
바로 무의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가장 좋은 재료로서 토르소가 사용됩니다. 근데 토르소라는 이름은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이 작품 이름 이태리 말이 이태리 사람들이 뭘 만든지 잘 모르겠으니까 직설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이태리 메뉴처럼. 토르소가 이태리 말로 무슨 뜻일까요? 몸뚱아리야. 몸뚱아리 뜻이. 몸뚱아리 말. 그래요? 이태리 메뉴들을 다 보시면 그냥 재료 나열만 해놨잖아요. 알리 올려 놓으면 마늘 집어넣고 올리브 기름 집어넣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 이태리 메뉴가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황을 어떤 것을 이름 붙일 때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죠. 누군지 잘 모르겠으니까 몸뚱아리만 있어서 몸뚱아리에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요? 실한 증거는 18세기 이게 만들어졌다는 건 요 로소 포페리아노라고 하는 요 색깔이에요. 18세기 되면 신고전주의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시대예요. 신고전주의가 갑자기 유행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폼페이의 발견 때문에. 폼페이를 발견해 보니까 폼페이 귀족집들이 다 이 색감으로 벽을 칠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색감 자체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궁전들이 짙은 이 붉은색들을 갖다가 벽면 색깔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색깔이라 그러더라? 뭐 우리 치과 저기 색깔이 이거 있잖아. 버건디 아니야 이게? 정식 명칭은 유럽에서 통용됐던 건 로쏘 폼페이아노. 로쏘가 빨간색이고 폼페이아노가 폼페이라는 뜻이에요. 폼페이에서 발견된 빨간색. 왜냐면은 실제 현대 미술에 와야지 넘버링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색감.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색감을 묘사할 때 특정 색깔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화가가 자기 그림 속에서 도입시킨 거예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그 화가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그 색깔이 주로 사용됐던 치형이었어요. 폼페이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폼페이 빨간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 있다면 18세기 궁전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럼 버건디는 뭐야? 이거 비슷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버건디는 그 이후에 그걸 색깔을 만들어요. 넘버링 매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름을 붙이고 근데 넘버링인데 버건디란 뜻은 뭐야? 이거? 버건디를 붉은색을 버건디라고 해요. 근데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버건디. 제가 이제 어원을 잘 못했는데 이 방 자체는 그러면 18세기에 만들어진 방인데 방의 주제는 보시면 신들이 예술가들한테 찾아왔어요. 대부분 찾아온 신들을 보면 아테네 여신, 아폴로 여신, 뮤즈 여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죠. 저 사람 문학가처럼 보이죠? 책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뭘 나타내고 있냐 그러면 고대 문학 작품들 읽어보시면요. 자기가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나는 뮤즈의 여신에게 영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뮤즈의 여신이 나를 찾아와서 영감을 풀어넣어 주셨어. 이게 18세기까지는 통용되고 있는 생각입니다. 즉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다 아니면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예술가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 만들으셨어요? 아침에 갑자기 불현듯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창작의 영역이 누구한테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바로 인간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 차이 자체가 생긴 것 사이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의 그 시작을 알렸던 니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가 예술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신이 살아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18세기까지는 아직도 신이 세상을 지배했고 19세기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신은 사라지고 신이 했던 영역들이 인간이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의 80%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탈종교 시대 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은총받아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 성당 가보시면 느끼죠. 성당에 비석 세웁시다.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저기 로마 도시가 아니고 로마에서도 약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기 산동네 우르비노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된 바다예요. 그걸 그걸 어떻게 옮겨와서 이렇게 갖고 깔은 온 거예요. 어떻게 야, 가져와요? 대단하다. 잘랐어. 대단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별로 이렇게 잘랐어. 와. 퍼즐을 만드는 것처럼 잘라서. 아니 이게 바닥이 저거 모자이크 아니에요? 타일 모자이크잖아요.
이건 돌이죠, 돌. 타일이 아니죠. 돌이에요. 천연 그치. 돌의 색감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붙여서 만든 건데.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왔다고요? 그렇죠. 이거? 바닥이 어차피 얘들이 다 요거 할 때 석고 같은 걸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두께를 잘라내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와서 다시 붙인 거예요. 그래요? 와, 이거 근데 대단하다. 놀라운 건 이게 대중목욕탕의 바닥인데 시골 동네, 시골 그렇게 동네. 중요하지 않는 시골 동네 목욕탕 바닥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대중목욕탕 바닥은 얼마나 멋있었다는 뜻이야. 시골 동네 수준이 이 정도인데. 저건 못 봐요, 근데? 그래서 예전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다녔던 대중목욕탕 문화가 화려했다는 소리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네. 같이 발견된 건 아닌데 에스퀴니도 언덕에 이 예전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터에서 발견된 거고요. 요거는 네로 황제의 물건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만든 재료 때문에 그래요. 포디오라고 하는 이 빨간 대리석은 워낙 나오는 양이 조그맣잖아요. 희소량으로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를 상징하는 물건에만 사용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 손으로 넘어오게 되죠. 로마가 이집트를 상징했으니. 그래서 로마에서도 황족들을 상징하는 물건에만 이 빨간 대리석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요게 네로 황제의 궁전에서 발견됐으니까 네로 황제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요거 자체가 수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로 황제가 때밀었던 목욕탕이 요거예요? 그래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요, 요런 오브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기 힘들겠다. 뭐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 방 자체는 역대 교황들이 가장 사랑하셨던 판테온이라고 하는 로마 신의 하늘에 들어가보시면 거의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 아직도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판테온. 그 모습을 그대로 볼까니다. 그래서 방이 원형을 생각하니까 원형의 방이고요. 판테온은 그리스 모든 테오스 신을 뜻하거든요. 만신전이라고 우리는 보통 번역해요. 이게 14 안에 18세기에 이거 지은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면 쪽으로 보시면 신상들 갖다 쭉 이렇게 만신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만신전, 판테온.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것도 그 판테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죠. 모든 신을 모시는 모시는 만신전. 보통 만신전. 판테온이라 그러면 진짜 모든 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우주의 신들, 행성의 신들 7개들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화수목금토 있죠. 이게 다 행성의 신들이거든요. 그거 자체 7개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었어요. 진짜. 재밌죠? 요거 열어보면은 보통은 다 뼈가루인데 꼭 손가락 한마디는 그 원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 쉽게 해서 여기 묻혔던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이제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런 유골함 앞에는 초상 흉상이 항상 보이고 있어요. 우리 초상화를 갖다가 모셔놓는 것처럼 당시에는 흉상을 조각하는데 그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이상화 미술이라면 로마 미술은 초상 미술, 리얼리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초상 보면 잘 먹은 사람들이 이중턱에 가슴까지 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를 절대 이상화 시키지 않는 거죠. 교황 쪽에서 가져왔죠? 아니면 나라에서 통일왕국이 아직 통일 안 됐잖아요. 교황님이 로마의 주인이셨잖아요. 통일왕국이 통일한 건 10세기 말이나 돼야 됐습니다. 그때는 교황이 이제 통일왕국의 영을 했지만 그전에는 교황이 딴 이거 다 재미. 아니, 항상 이렇게, 항상 이 정도로 많은 거죠? 항상.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계속 이렇게 가이드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동안 갇혀 있다가 다 나오는 거구나.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너 오케이. 홍록이요. 요거 만든 사람이 잘 노래거든요. 멋있죠? 네. 예전에 이제 국가 원수들만 여기를 통해서 교황님 아련하고 평생 살아도 여기 한번 통과 못했던 사람들 많아서 요즘에 이걸 다 방문만 하더라고. 했던 길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또 용감하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 딱 크다 있어. 진짜 크다. 상당히 워낙 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의자가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봤던 빨간 대리석이 무지하게 크게 원형으로 탁 이쁘게 깎아져 있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놨잖아. 여기서 샤르마니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열게 되고 황금으로 박아놨죠? 템플룸, 라틴어로는 신전이라는 뜻이고요. 바티칸움은 바로 이 언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덕 지형이었잖아. 이 언덕 이름이 바티칸움. 그러니까 이 언덕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언덕 이름이 바티칸이네. 바티칸움이 라틴어로. 바티칸. 그래서 이제 바티칸 시국은 언덕명을 따은 거죠. 이 언덕 위에 있는 나라라서. 그러면은 바티칸움에 있는 템플이니까 그러면 신전이 바티칸움에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베드로 대성당을 뜻하는 거거든요. 별표 뒤쪽에 있는 게 미터 표시고요. 186.36m랍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피에타상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멀리서 와요. 그러네. 지금 이제 방탄유리로 막아놓고 지금 이 피에타상 자체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켈란젤로 24살을 만들어요. 그것도 당대는 다 종교 예술가들이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나 한평생 죽기 전에 꼭 한 번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베드로 성당이 24살에 첫 작품을 딱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피에타상을 베드로 성당에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최고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작품이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저 작품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파편들을 갖다가 위치에다 맞춰놓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이 작품은 다시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방탄유리를 막아버리고 적정한 안전거리 입구를 막아볼 수 있도록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가 가까이 가서 미켈란젤로가 손으로 일일이 문질러 가면서 저 피부에 광택, 질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저 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제형 미술의 정점을 찍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미술은 항상 이상적 아름다움, 있는 그대를 묘사하지 않아요.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재현해서 만들어내요. 그걸 가장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꼽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그래서 항상 르네상스 미술로 이 작품이 딱 뜨잖아요. 누가 봐도 실존하는 인물처럼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게 이제 이상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재현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상미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 그러면 반석이라고. 따지고 본다 그러면 베드로 성인의 계승자들이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님을 쳐다보고 있는 보석함이 있죠. 여기서 보입니다. 아, 거기에 약간 베드로 성인의 유골을 거기다 모셔놓고 그게 약간 밑에 뭐 흑물이 약간 옐로우빛 나는 게 그게 보석함이구나. 요거 천사 두 명이 지금 위에 올라 올라가 있는 거. 여기도 걸으면 좋겠네. 이게 무슨 강이야? 응? 세배강이가? 아, 로마의 항이 무슨 강이야? 안 나오면 뭐. 가자. 안에는 더 예쁜데 그래?
자기가 막 예쁘나 일단 물 색깔도 그렇고 솔직히. 어? 한쪽. 아유, 그러고 보니까 왔었던 것 같아 여기. 그러고 보니까. 뭐야? 우리도 저기 줄 서서 인트란스? 이거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건물이다 이거? 와, 마이갓이다. 안 온다고. 중국 사람 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갇혀 있다가 지금 너도나도 튀어나온 거야. 어우, 안 맛있겠다. 현우야.